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벌써 9월이 다 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처럼 비염기 약간 있는 분들은 이 기간 되게 힘드시죠.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소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봤던 책은 프랑수와 보봉이 쓴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사들을 모아서 나름 합리적으로 재배열을 한 책입니다. 다만 이제 이 책은 본문평이라는 특정한 그 비평 방식에 기초해서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배열을 하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어떤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교회에서 들으셨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본문비평 자체가 좀 지나치다, 과하다라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성경의 몇몇 기사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전 좀 들었거든요. 일단 책이 굉장히 얇아요. 얇고 작기 때문에 읽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들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셔도 되는데 뭐 더 좋은 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본 책은 카렌 라드너가 쓴 바빌론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바빌론은 역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름이고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남부왕국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바빌로니아 제국 두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이 바벨론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이 바벨론이 어떤 상징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이 책은 그 바벨론의 오래된 역사를 차근차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서 정리해낸 책입니다.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린 그 구약에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권력 어떤 민족이나 세력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있었고 그 도시 주변으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나라가 한 민족으로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나라, 이름은 같이 바벨론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민족도 달라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주도 세력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역사나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본 책은 권주은이 쓴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주 노동자들, 정확히 말하면 뭐 이주인들,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유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국제교회, 외국인 교회 목사가 쓴 에세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친절한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반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달라져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지만 특히 여전히 어떤 아시아권 나라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로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혐오 감정, 그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 그 비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주로 우리가 뭐 유럽인이, 미국인이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한테는 오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권주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을 적어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뭐 아주 인상적이거나 뭐 대단한 책은 아닌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이솜이 쓴 취향은 없지만 욕구는 가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일단 에세이고요. 작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취향은 없지만 욕구는 가득.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를 대단하게 깊숙하게 파서 크게 이룬 사람들만 생각하곤 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뭔가 자기 삶의 리듬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면서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삶을 차분하게 이야기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그림책이었습니다. 명은주가 쓴 잠이라는 책입니다. 어렸을 땐 이 잠자는 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잠자기 싫어서, 어떨 때는 빨리 자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가 자야 될 때 자지 않는 것, 이거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할 거고요. 이 작은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나는 왜 잠이 들지 않지? 라는 고민을 갖고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서는 잠자는 걸 어떤 구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묘사인 것 같고요. 결국 잠을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체로 쉽게 이 주제를 잘 다뤄내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차준희가 쓴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성서유니온 LTC에서 했던 강의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고요. 이사야서라고 구약의 가장 긴 선지서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그 내용이 사실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몇몇 유명한 구절 말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전체적인 윤곽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도 그리고 각각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건 어떤 것과 연결되겠구나 정도를 알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어려운 이 책을 이 저자는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해리 프랭크퍼트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철학자시래요. 이제 은퇴하신 철학 교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예요. 영어로는 bullshit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개소리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개소리인가, 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에 관한 설명들을 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아시죠? 네. 그 영미권에서 지금 거의 철학의 주류가 된 언어 분석 철학의 기초에서 이 개소리라는 것을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만들고 저것들은 개소리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를 보면서 저건 완전 개소리네. 요거 제가 요새 좀 입에 달고 다는데 아무튼 꽤 인상적이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철학책이지만 굉장히 얇고 작아서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요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왜 개소리인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J.D. 벤스가 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읽은 책 소개하는 영상에 댓글로 한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이 책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스트벨트라고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사는 주인공이 어떻게 그 어떤 빈곤으로부터 벗어났는지에 관해서 쓴 회고록? 네, 회고록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 어려요.
30대, 40대? 이제 어린데도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 책은 나는 이렇게 잘해서 이런 성공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싶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빈곤의 덫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이게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그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주제고 자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억지로 지어내고 만들어냈다고 해서 자기적이다, 인위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빈곤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어떤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말하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또 한편으로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도 이번 달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 자크 타상이 쓴 나무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에세이, 식물학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식물학 전공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무는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논지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쓴 리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점수를 조금 짜게 해줬는데요. 정체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무 에세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갈 수 있는 에세이로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식물학 정말 진지하게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결정적으로 나무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논리에 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거로부터 배워야 되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거든요. 비슷한 논지들이 많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물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뭐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서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와 좀 다른 감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루이스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문장들이란 책이에요. 두란노에서 이 시리즈 좀 계속 내고 있는데 벌써 4번째 책인데요. 여러 가지 그 작품들 속에서 C.S. 루이스가 썼던 그 훌륭한 좋은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쭉 모아놓은 일종의 모음집입니다. 두란노에서 앞서 나왔던 건 특정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기도에 관하여, 뭐 신자의 삶에 관하여서 뭐 이런 것들 주제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구절을 뽑아냈는데, 이건 제목이 C.S. 루이스의 문장들이잖아요. 그렇게 못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을 나름의 항목에 맞춰가지고 쭉 편집을 해놓은 책입니다. 뭐 당연히 루이스 글이니까 좋죠. 예. 다만 원작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시고 원작에 이런 좋은 문장이 있는 책을 어떤 책이냐고 찾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보면, 원작의 느낌을 모르면 거기서 단편적으로 뽑아낸 것들의 느낌도, 어떤 감동도 확실히 조금 적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하지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루이스의 글을 많이들 읽으면 좋은 거죠 뭐. 마지막으로 본 책, 우스이 류이치로가 쓴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건 되게 가볍게 읽었어요. 책 자체는 좀 두툼했는데 일단 종이가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가 재생용지인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아주 무슨 빳빳하고 광택나는 그런 종이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책이 좋죠. 그래서 책이 두꺼운데도 무겁지는 않았고, 이 이야기 자체도 되게 그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양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의 역사와 관련된 책이에요. 하지만 그 역사를 뭐 어떤 기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건조하게 쭉 살핀 건 아니고, 그 커피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쭉 중심으로 해서 시간 흐름으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요건 영상으로도 몇 개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커피와 관련된, 커피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커피들 요새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어디인가 가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떠올릴 만한, 그러면 괜찮은 스몰톡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9월에 읽은 책들을 쭉 모아보니까 11권을 봤네요. 그리고 2022년에 100권의 책을 봤습니다. 딱 100권의 책을 봤어요.
방금 소개했던 그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가 딱 100번째 읽은 책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한 분기가 남았는데, 이제 나머지 엑스트라 한 분기는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싶은 책들 많이 좀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뤄뒀던 두꺼운 책들도 좀 연속해서 좀 보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소개할 때는 영상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5권밖에 못 봤습니다. 3권밖에 못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에는. 중간에 도서관 다니면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중간에, 왜냐면 어려운 책들만 계속 연속해서 보면은 힘드니까, 책이 잘 안 넘어가니까 좀 섞어서 볼 예정이긴 한데, 일단 한 해에 100권이 목표였으니까요. 이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조금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떤 인상적인 책을 읽으셨나요? 우리 댓글로 여러분이 읽으신 책들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좋은 책들을 또 제가 읽어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자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관련된 책 소개는 앞서서 잠깐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월인데요. 10월에는 또 새로운 기획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그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좀 하려는 게 있긴 한데 여러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우리 참여자 멤버와 함께 새로운 영상 시리즈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좋은 독서 생활,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고요.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